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강의에 초대받은 박명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가고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 감독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 감독의 감자가 이렇게 본다, 감시한다, 그 감옥 이럴 때 쓰는 감자고, 독자는 또뭐 독려한다, 독촉한다 이럴 때 쓰는 독자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연극에선 연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감독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도 연출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찍은 영화는 분노의 윤리학이라는 영화입니다. 몇 년 된 영화인데, 저는 영화 하기 전에 원래 전공은 스페인 문학 전공했고요. 대학원을 다니다가 취미로 친구들이랑 찍은 영화로 그 당시 10만 원 영화제라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10만 원 이하로 든 영화들, 그러니까 초저예산 영화들만 나갈 수 있는 영화제였는데, 거기에 나갔다가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김지훈 감독님, 놈놈놈 밀정 찍으신 김지훈 감독님 만나가지고, 김지훈 감독님이 연출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조감독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영화계에 들어와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노의 윤리학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영화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고 어떤 뜻으로 무슨 의도로 만들었나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제 영화가 흥행이 좀 안 돼서 그런지 정말 기회가 없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그다음에 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 맞죠? 네, 김경옥 교수님하고 여러 연구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요, 그 혐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은 혐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세상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걸 봐도 좀 그렇습니다. 정말 온갖 종류의 혐오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혐오를 다루는 미디어나 우리 일반적인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일단 혐오는 나쁜 거다, 비문명적인 거다, 그다음에 좀 부끄러운 거다, 수치스러운 거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혐오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혐오를 할까?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항상 불만이 많았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이런 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한 예를 들면 멀쩡한 분이, 굉장히 지적이고 신사고 마음씨도 좋은 분이 약간 술을 드시고 나서는 어떤 특정 지방 사람들을 싸잡아서 막 혐오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 아닌데, 다른 행동하는 걸 보면 멀쩡하고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면으로 계속 사람들을 관찰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이렇게 막 혐오가 만연하고 이러면 진짜 곧 큰일이 나고 막 세상이 금방 망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보면은 어떻게 그럭저럭 또 넘어갑니다. 세상은 망하지 않고 계속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항상 궁금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제 영화에도 들어가 있고 제가 앞으로 할 영화에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요. 저는 혐오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강의를 보니까 주로 이렇게 좀 학술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저는 영화인이라, 영화인은 항상 그 캐릭터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의 감정을 이입하죠. 그러니까 혐오를 다룬다 그러면 혐오를 하는 사람, 혐오를 당하는 사람, 그를 중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연, 악역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 가해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화인이니까 그 예를 들고 설명하는 재료도 영화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가 두 개인데요.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 골딩이 영국 사람이죠. 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윌리엄 골딩 작품은 83년에 노벨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골딩 문장이 굉장히 읽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읽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척척 이어져서 그 흐름을 타고 독자가 쫙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치 한 문장이 하나의 그림을 묘사해 놓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림을 묘사해 놓은 것 같이,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런 문장이라 좀 잘 안 읽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를 찾아서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재밌고 해서 오늘 이 영화도 소개해드리는 게, 또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랑 딱 맞아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제가 지금 분노의 윤리학 얘기할 건데요. 그 분노의 윤리학은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 초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텀을 두고 강의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분노의 윤리학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그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막 엄밀한 자료 조사나 뭐 이렇게 논문을 보고 검토하고 이렇게 논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저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재료인 그 파리 대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데 다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책이나 영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약간 영화나 이야기가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한번 제가 중요한 장면들을 몇 개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 이거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그 어린 소년들이, 영국 소년들인데요, 한 5학년, 6학년 그 정도 되는 소년들이 어떤 섬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합니다. 근데 다행히 애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비행기만
폭파된 거죠. 이때 무슨 전쟁 상태인 것 같이 묘사가 되는데 정확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섬에 애들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여기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렐프인데요. 이 소년이 이제 나중에 이 소년들의 리더가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경 쓴 친구가 소설에서는 새끼 돼지라고 번역되는데요. 여기서는 피기라고 부릅니다. 피기, 돼지의 피그를 써서 저는 이 영화에서 얘네 둘이 처음에 해변가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 통성명을 하다가 피기가 렐프가 피기한테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기가 너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데 내 옛날 별명만 아니면 아무거나 다 불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별명이 저 피기 돼지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렐프가 바로 피기 이러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영화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면은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의 속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파헤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들이 바닷가에서 이 소라를 줍습니다. 이 소라는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소라를 렐프가 붑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섬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든 아이들 중에 이렇게 성가대 옷을 입은 아이들도 오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이 영화의 악역 안티 프로타고니스트인 잭입니다. 오자마자 누가 나팔 불었냐, 나팔 분 어른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어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막 흑화하게 되는데 이 잭이 원래 성가대원이었다 이런 설정도 윌리엄 골딩의 굉장히 어떤 일종의 악취미 같은 거죠. 성가대원 하는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선거를 합니다. 그 리더를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렐프랑 잭이 출마하죠. 보시면은 지금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잭을 투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렐프를 투표를 하는데 더 많이 나와서 렐프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잭은 굉장히 막 실망하거든요. 성가대 그 대장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대장만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크게 실망하는데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냥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필요하니까요. 고기를 구해와 가지고 먹이는 그런 사냥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종의 막 민주주의적인 그런 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모방한 행동을 하는데요. 지금 소라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피기가 저 소라를 든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쭉 들어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봉화입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막 나게 해서 얘들의 제일 목적은 구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가 이 연기를 보고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 이 생각으로 이제 봉화를 올린 거죠. 렐프가 자나깨나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봉화입니다. 봉화를 잘 올려야 된다. 봉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집도 만듭니다. 마치 문명을 얘들이 건설하는 것 같이 집도 만들고요. 주식은 과일입니다. 과일이 많다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돼지도 이제 나중에 사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왜 낚시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분위기 깬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이 많은데 저기 바다를 보면은 물고기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낚시는 안 하더라고요. 낚시를 했으면 저렇게 비극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저 렐프가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잭이 사냥하러 간다고 하다가 봉화를 꺼트렸어요. 근데 그 동안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가 꺼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구조됐을 텐데 그러면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렐프가 맹비난을 가하죠, 잭한테. 그러니까 잭이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나는 저걸 잡으러 갔었다. 그러다가 또 재밌는 게 이 피기가 뭐라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렐프한테 얻어맞습니다. 아, 렐프가 아니고 잭한테 얻어맞습니다. 화풀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 피기의 안경 한쪽이 깨집니다. 이 피기의 안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불을 이 안경으로 피웁니다. 마른 풀을 모아다가 이 안경으로 렌즈로 빛을 모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뭐 추위도 피하고 봉화도 피우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안경이 한쪽이 깨졌다. 이건 일종의 복선이겠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시야가 확 가려진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얘가. 얘는 또 천식도 있어가지고 막 괴롭거든요. 그리고 좀 보는 사람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애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데요. 저기 괴물이 있다. 섬 깊숙한 곳에 괴물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봤다.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포에 떠는데 그건 알고 보니 이 전쟁 중에 격추돼 가지고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탈출한 조종사가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건데요. 걸려 있으니까 바람에 낙하산 줄 때문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바람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살아있는 괴물이다. 내가 움직이는 걸 봤다. 이래서 막 소문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한번 잡으러 가죠. 얘를 찾으러 가는데 그때 리더인 렐프가 조금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렐프의 리더십이 좀 타격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잭은 점점 힘을 더 키워갑니다. 그리고 잭은 돼지 사냥에 성공하는데요. 창을 이용해서 죽입니다. 창 양쪽을 나무 양쪽을 뾰족하게 깎은 창으로 돼지를 막 몰아가지고 잡죠. 그 돼지를 사냥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소설에서 묘사가 정말 살벌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돼지를 잡고 나서 이렇게 돼지를 머리를 잘라가지고 창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탁 놓습니다. 이거는 괴물한테 바치는 거다. 괴물한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잭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떤 무서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신 같은 존재한테 재물을 바치듯이 그런 행동을 배우지도 않은 잭하고 아이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우리의 본성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작가와 감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잭하고 렐프는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곧 잭이 나는 너네랑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추종한 애들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를 머리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얘는 사이먼이라는 애인데요. 렐프파입니다. 렐프
랠프 파의 좀 굉장히 예민한 애, 좀 미래를 보고 막 선지자, 뭐 어떤 막 엘리트 학자 이런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얘가 돌아다니다가 아까 그 돼지 머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얘가 어떤 일종의 환각을 보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파리대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파리는 언제 나오지? 왜 파리대왕이지? 계속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얘가 파리대왕입니다. 돼지 머리가 막 썩으면서 파리들이 막 꼬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사이먼이 딱 봤을 때 사이먼이 어떤 일종의 환각 같은 거를 막 보게 되죠. 얘랑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막 사이먼한테 너는 바보 같은 애다. 너는 모든 걸 망칠 것이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너네들의 일부다. 이러면서 어떤 악적인 존재,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이런 존재가 너희들 안에 있다. 이런 사실상의 주제죠, 영화에. 그거를 얘가 저 사이먼에게 말하게 되죠.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 돼지에서 막 파리가 왱 하는 거가 나오고 사이먼은 그냥 그걸 멍하니 보고 있는, 이 정도로만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이먼이 그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잭은 이제 완전히 흑화됐죠. 예, 어느샌가부터 얼굴을 이렇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원시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소라 시스템, 소라를 든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걸 거부하고 투표도 거부하고 이제 내가 리더다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진짜 옛날 원시인처럼 불을 피워놓고 거길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일종의 축제 같이 막 춤을 추면서 그런 걸 벌이다가 이렇게 밤에 막 하다가요, 사이먼이 아까 파리대왕을 만나고 온 사이먼이 오는데 그걸 보고 괴물이다, 저기 괴물이 왔다 그러면서 사이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막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러나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희생양을 찾아서 죽이고 싶은 그런 어두운 욕망, 이런 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들이 죽고 사이먼이 죽고 랠프 파는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잭이 또 돼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기의 안경을 뺏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잭이. 안경은 랠프 파의 마지막 그 자산 같은 존재였는데 그걸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랠프와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저 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위풍당당하게 따지러 가는 것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랠프 파는 저 4명 남은 겁니다. 피기하고 안경이 없어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는 피기하고 그 다음에 저 쌍둥이 형제, 쟤네들만 남은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막 따지는데요, 얘기가 안 통합니다. 저 쌍둥이 형제는 잡혀버리고 피기는 죽어요. 저 위에 있던 애들이 큰 돌을 굴려가지고 피기는 깔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랠프는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싸우는 장면입니다. 막 따지는 거죠. 너가 한 행동은 야만적인 행동이고 당장 우리 안경을 돌려다오.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줬을 텐데 왜 그랬느냐 막 이러면서 싸우죠. 그러다가 이제 피기가 죽고 랠프 혼자 도망가죠. 그래서 이게 랠프가 혼자 도망가서 수풀에 숨은 사진입니다. 숨어 있는데 쌍둥이들은 걔네들한테 잡혀가지고 저쪽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보초 쓰고 있다가 쌍둥이가 랠프를 발견하고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 막 이러고 먹을 거 조금 주고 막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랠프는 잭은
이 래프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얘가 숲을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서 원래 불 지르면은 막 짐승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큰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사냥을 시작하죠. 막 쫓아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래프는 살기 위해서 막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갑자기 이 어른을 만납니다. 영국 해군 군인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잭이 얘 잡으려고 지른 불 때문에 그 연기가 크게 나서 그게 봉화 역할을 해가지고 그 연기를 보고 온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잭의 표정입니다. 얘 부하고 내가 이거를 보면은 얘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야만적 행동을 했다, 악한 행동을 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정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을 만났을 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표정이 나온다. 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저는 나중에 얘들이 이제 구조돼서 살아남았으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기억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누가 속편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얘들은 아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그때는 뭐 그냥 그랬고 어쩔 수 없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많은 혐오 범죄자들이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래프도 어떻게 기억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마지막에 얘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가 끝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는 장면이거든요. 보시면은 눈물이 이제 살짝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어떤 분은 얘가 이제 부끄러움의 눈물이다, 어떤 사람은 순수를 잃은 것에 대한 서러움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논문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가지고 그런 안도감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기, 그 친구들이 죽은 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얘가 더 울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이 배우가 약간 그런 감정을 극대화시킨 게 좀 약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약간 이거 막 짜내려고 합니다, 울음을. 근데 잘 안 되죠. 그런 거를 이제 감독, 연출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쓰럽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배우는 굉장히 그런 감정 표현에 능하죠. 굉장히 잘하고, 오히려 너무 과할 정도로 주시기 때문에 항상 힘든데, 제가 마지막 이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거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 소년일까,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린애들로 시작했을까? 아이들은 순수한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때가 안 묻은 5학년 애들이 때가 묻으면 얼마나 묻었겠습니까, 애들이. 근데 뭐 성인이 섬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쟤는 원래 뭐 전과자고 도둑이고 뭐 폭력성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소년으로 해놓으면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인간 그 자체, 최소한 남자 수컷 어린이의 본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애들 영국 애들이잖아요. 영국은 사실 당시 최강국 중에 하나였고 지금 현대 문명을 만든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고, 영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술 먹이고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면 막 술술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증기기관부터 시작해서 의회 뭐 어쩌고 저쩌고 현대문명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미국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 사촌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그러니까 영국 애들에다가 최고 문명의 어린애, 소년, 때묻지 않은 애. 그러니까 그냥 인간 그 자체 이거를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또 여기가 섬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도망칠 수 없는 어디 다른 곳과 교류할 수 없는 고립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인간 본성에는 악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골딩하고 이 감독이. 골딩은 2차 대전에서 막 인간이 저지르는 잔인한 행동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존재, 이성적이고 이런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허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소설을 썼다고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맞건 틀리건 이 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뭔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했고 정말 저런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를 느꼈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잭이나 픽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딩은 나중에 그 벌이 꿀을 생산하는 것처럼 인간은 악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저 주말에 산 책인데요. 이 책은 그 골딩 같은 사람들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여기 파리 대왕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얘기가 그 윌리엄 골딩은 틀렸다. 왜 그러냐? 첫째, 이 윌리엄 골딩은 힘든 사람이었다. 마음이 척박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자식을 때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막 나는 나치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안 좋은 마음으로 이런 소설을 쓴 거다. 이게 이 사람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소년들이 이게 고립돼 가지고 섬에 그랬는데 실제로는 걔들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러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잘 돕고 이렇게 해서 결국 구조되었다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비판은 조금 치사하다, 약간 비열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골딩이 알코올 중독 있고 우울증 있고 이런 것이 이 작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이 작품은 그냥 작품 자체로 보고 이 작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나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개인사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비평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그리고 그 사례가 정말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5만 번 정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통계를 보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읽고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골딩을 조금 옹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골딩의 두 번째 책인 상속자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책은
골딩도 자기가 최고 책이 이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로크랑 파라는 애인데 원시인입니다. 근데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약간 네안데르탈인인 것 같아요. 얘들은 막 그 언어도 이렇게 우리 같이 하지 않고 좀 막 대충 말합니다. 대충 말하고 약간 텔레파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설명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한 그림이 있어. 그러면서 막 그 그림을 생각하면은 그 그림을 다른 사람이 막 알아보죠. 그런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라이쿠라고 자기 어린 딸하고 다른 몇 명하고 한 7명 그 정도가 이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얘들이 호모사피엔스 우리 조상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이제 상속자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상속을 받았나 봐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우리 조상인 사피엔스들은 이 주인공 로크 네안데르탈인을 숲속의 악마 이렇게 부르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씩 막 죽죠 실제로. 그리고 이 주인공의 딸 라이쿠를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멘붕한 주인공 라이쿠가 이걸 찾으려고 막 그 애들 사는 마을에도 막 잠입하고 이래서 고생을 하는데요. 결국 실패하고 죽습니다. 라이쿠가 죽어요. 딱 죽은 순간 갑자기 시점이 변화되면서 그때부터 사피엔스들 거기 리더가 투아민이라는 애인데 걔의 시점으로 이제 확 변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엔 좀 충격적으로 그 라이쿠 아기를 빼앗은 것이 이 투아미 여자친구 와이프인가요? 그 아무튼 비반이라는 연인이 있는데 얘가 좀 데리고 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데리고 놀 장난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라이쿠를 뺏은 것이었다. 이게 이제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배를 타고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이제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이 그 골딩의 진짜 생각을 더 잔인하게 드러내는 작품인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앞으로 할 얘기랑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언급해 봤고요. 이제부터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계관 테스트라고 PMR은 접니다. 박명랑인데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어디 후배들 그다음에 영화 스태프들 위해 강연해달라 부탁받았을 때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영화인들이 일을 할 때 모든 기준이 되는 게 시나리오거든요. 시나리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누가 거절한 영화들 해가지고 내가 저 영화를 거절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해서 쫙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위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격보다 이런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은 사실 조금만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하면은 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예상이 되는데 세계관이 만약에 어그러져 있는 관계다 그러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만들었고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를 받으면 그거를 잘 읽어보고 자기의 세계관하고 이 시나리오의 세계관, 그러니까 작가의 세계관, 감독의 세계관이겠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적당히 맞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으면
쓰면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이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뭐 만드는 일, 크리에이티브 한 일을 할 때는 자기 진심이라고 그러죠.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게 뭔가 조금이라도 몇 방울이라도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이거 좋다, 오리지널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창작자도 굉장히 막 즐거움을 느끼죠. 뭐가 된 것 같다, 좋다 막 이런 걸 느끼는데 저는 이 세계관이 맞을 때만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고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근데 여기서 거절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계관이 안 맞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해리포터 시리즈를 연출하지 않겠느냐 이게 들어왔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팬덤에 그 다음에 이미 검증된 배우들, 검증된 스토리 거절할 수 없죠. 근데 거절하지 않으면은 근데 세계관은 안 맞거든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럴 때는 저는 그 레퍼런스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영화들, 해리포터랑 비슷한 영화들, 사람들이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들을 모조리 찾아가지고 그걸 막 분석하고 거기서 좋은 것들 좀 뽑고 이렇게 섞고 이래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관이 안 맞는데 속마음을 막 오픈하고 일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반응이 안 좋습니다. 내 속마음을 담아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안 좋아요. 뭐지? 막 이러면서 이해도 못하고 불쾌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엄청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난 진심을 다해서 한 건데 저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돼 가지고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방어적으로 나오면 고용주는 열심히 안 하네 바로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안 맞을 때는 레퍼런스를 목숨 걸고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이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못 찍습니다. 특히 귀신 나오는 거 보는 건 즐기는데 저보고 찍으라 그러면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이 한 거를 아까 그 레퍼런스 찾는 태도 같이 그렇게 돼서 재미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죽음 뭐 이렇게 가치 판단은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고 뭐 나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데 자기가 속한 거. 그다음에 이 대본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게 이제 뭐 공포 영화로 예를 들었지만 귀신은 있다. 귀신은 그냥 인간의 환각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은 신은 존재한다. 아니면 신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이다. 이런 질문으로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일부만 가져왔고요. 질문은 사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비슷한 질문으로 초능력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설명하기 힘들지만 초자연적 현상은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갈라집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외계인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데 초능력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또 이제 어벤져스 이런 거 절대 못 찍게 되는 거죠. 제가 어벤져스 찍는다면 레퍼런스에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실제 하는 것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유물론자이지만 좀 과학적인 터치가 조금 되면은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성 탈출 같은 영화, 그다음에 옥자 이런 영화, 거대 돼지 이런 거,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또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런 식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뭐 이제 여기서 이거 물어보면 이제 막 제 후배들이 선과 악이란 없다, 사실은 그 개념을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어떤 친구는 선과 악이 원래 섞여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뭐 나타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테스트를 하려면 그렇게 그런 모호한 태도 말고 그래 보이는데 나는 뭐에 좀 가까워, 이걸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작품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로 이걸 드고 싶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나비라고 일본 만화고 그걸 원작으로 찍은 영화예요. 저 이나중 탁구부 그린 미노루 후루야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가인데, 이 사람 만화에 얘가 악역이에요. 그 모리타라는 애인데 연쇄살인범입니다. 근데 얘가 그 만화를 보면, 저는 정말 연쇄살인범을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실제 가깝게 그린 엄청난 작품이다 생각을 해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막 두근두근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걸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봤는데요. 근데 만화에서는 그 모리타가 분명히 나옵니다. 얘는 쾌락을 위해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는 순간에 성적으로 막 흥분되고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어떤 현실에서 느꼈던 쾌감보다 훨씬 좋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밝히거든요. 근데 영화를 봤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가 모리타하고 살인을 하는 거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얘가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모리타가 막 얻어맞고 왕따 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얘가 괴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얘는 원래 인간은 그렇다 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괴물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저는 이 사람, 이 감독, 이 나비의 감독 아니면은 각색한 사람의 세계관에 인간은 원래 다 선하다, 다 착하다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모리타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그 학교에서 얻어맞고 이런 거는 나오거든요, 만화에. 이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건데, 만화에서는 걔가 그때 맞았던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팼던 애를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근데 물론 그게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는 정말 이 감독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계관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질문들도 좀 보겠습니다. 아이는 순수하다. 아이는 미숙할 뿐 성인이랑 똑같다. 저는 아래쪽이고요. 윌리엄 골딩도 무조건 아래쪽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진짜 어릴 때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를 막 애들이 괴롭히는 걸 보면 정말 살벌했습니다. 막
뻥뻥 차고 막 낄낄거리고 막 온갖 놀림으로 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도를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권모술수를 잘 쓰면 매우 효과적이다. 정도를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대본이 들어왔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인간은 변화가 가능하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전자의 영향이 더 강하냐, 아니면 교육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농담같이 가져왔는데요. 사랑은 인간의 숭고한 특징이다. 사랑은 성욕, 번식 본능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다. 이게 이제 저는 아래쪽인데 그래서 이제 멜로 영화 이런 걸 못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만약 멜로를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위에 이 숭고한 특징이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 영화에 와서 일을 하려면 미술 감독이나 뭐 음악 감독이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성적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남의 일에만 이성적이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다룰 제 영화 분노의 일리학의 어떤 주제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과연 본인의 일에도 이성적일 수 있나? 그리고 객관적이란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나랑 맞는 일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꼭 영화 시나리오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결혼 상대를 찾는다든가 뭐 취업할 때 가까운 내 사수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나 이걸 좀 파악해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업자의 세계관을 알아봐야 된다. 성격보다 세계관 더 중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게 어떻게 알아내죠? 그러면 상대방의 세계관을 저희는 이제 주로 하는 뻔한 수법이 좋아하는 영화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영화 물어보고 싫어하는 영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왜 싫어하세요? 왜 좋으세요? 이러고. 근데 이거를 물어볼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글하고 말을 분석하면은 뭐 요즘 SNS 이런 데도 막 계속 자기 정보를 막 쓰잖아요. 사람들이 무료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러면서 이 테스트를 그 사람이 빙의 돼서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세계관을 좀 감춰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회사 CEO인데 내 세계관을 막 드러내. 그러면은 저 직원들 중에 그 세계관을 못 견디는 애들 다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성애를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래도 교사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스포츠팀 감독도 뭐 마찬가지고 군인 뭐 이런 중립성을 요구할 때는 오히려 감춰야 됩니다. 자기 세계관을. 그럴 때는 모호하게 얘기하고 자기 의견이 아니고 항상 딴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그걸 알아내려고 막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역질문을 하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뭐 이런 기사를 보긴 했는데 땡땡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역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세계관들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게 누가 주류일까요? 우리나라의 주류는 어떤 세계관일까요? 또 서양의 세계관은 어디가 주류일까요? 성선설, 성악설 이 중에서는 저는 우리 한국은
성선설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뭐 작품,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사람의 나쁜 거, 악한 거 이런 걸 끄집어내거나 보여주고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다 착하다, 다 이해할 수 있다, 나쁜 놈들도 다 사연이 있다, 이렇게 이런 터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서양은 그렇지 않죠. 서양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휴먼카인드에 나왔듯이 저는 주류가 오히려 성악이 특히 엘리트층에서는 성악설 쪽이 약간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최소한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선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물론이냐 아니면 어떤 영혼이나 유령 같은 존재가 있느냐, 이것도 한국 사람은 약간 있다, 이쪽이 좀 강한 것 같고, 유럽은 유물론이 더 세고, 아까 그 사랑 있잖아요. 사랑이냐 성욕이냐, 그건 둘 다 사랑이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욕을 먹죠. 그리고 유전자냐 교육이냐,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유전자가 더 많다, 이게 더 대세인 것 같고,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이 대세다, 이거를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성선설이 대세인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보수다 이런 사람들도 좀 약간 유교적인 마인드 때문에 성선설을 가지고 있고요. 유교와 성선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인 사람들은 루소의 그 제자들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루소는 이렇게 옛날 시대, 원시 시대를 어떤 인간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다 좋고 막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건강했고 좋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좀 오염됐다, 그래서 사회 문제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많은데요. 반면에 토마스 홉스는, 제가 좋아하는 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옛날 과거에는 완전 전쟁 상태였다, 다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싸우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류가 다 성선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홉스주의자나 성악설에 기반을 둔 그런 사람이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대부분 저같이 좀 이렇게 세력을 못 얻고 웅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극초 엘리트입니다.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봉준호 감독님 최근작 기생충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살벌한 세계관을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어떤 일말의 그 어떤 동정, 응원 이런 거 없어요. 약간 빈정빈정한 태도로. 근데 그게 너무나 웃기고 너무나 아름답게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기생충을 봤는데 보고 났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기분이 이렇게 찝찝하고 이렇게 화가 나고 막 너무 싫어, 왜 이런 기분 들지? 영화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보신 겁니다, 그러라고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잘 봤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성악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인간을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약간은 좀 엘리트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저 사람들은 봐준다, 왜냐하면 국제영화제 가서 상 받아오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저 같은 냉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뭐 작품들이나 영화들 보면 굉장히 막 감정적이고 막 성선설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수명이 짧아요. 몇 달이나 몇 년 정도 소비된 다음에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낡아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영화에 한해서 아시아의 좀 헐리우드 같은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막 이렇게 감정 쥐어짜고 눈물 짜고 이런 영화들, 해운대 같은 영화들, 제가 막 못 견디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막 처음에 액션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심파로 막 하고 막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만 대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분노의 인류학을 처음에 만들기 전에, 저희 회사를 만나기 전에, 그때는 제작 지원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슈퍼스타 K 같이 이렇게 경연을 시켜요. 막 발표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승하거나 뭐 준우승하면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영화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라, 막 이런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전주영화제죠. 전주영화제에 가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본선 심사위원이 심재명 명필름 대표님이셨는데, 대표님이 제 대본 보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나오는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시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심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심에 오신 프로듀서들은 마음에 든다, 내가 진짜 최근 본 것 중에 제일 그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서 막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극찬에 가까운 질문을 어떤 영화사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감독님,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 뭐 초반에는 얘가 이렇게 좀 나쁜 애 같은데 여기서 왜 갑자기 이래요? 막 이런 캐릭터의 질문을 한다든가, 인과성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인간이 뭐냐 이렇게 탁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번에 이게 내가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선 심사위원이 심재명 대표님이실 줄이야. 저랑 세계관이 안 맞는 심재명 대표님이 거기 계셨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난 인간이 무섭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면은 조금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전에 저는 이제 어릴 때 좀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학을 막 많이 다니다 보면은 강자와 약자의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전학 막 가면은 언제나 약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애들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막 그 애들의 이유 없는 반감, 공격성, 그리고 잔인하다,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랑 좀 다르게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유교, 우리의 한국의 그 실상에는 아직도 유교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그 성리학의 그 리가 이제 우주의 질서 막 이런 걸 뜻하고, 성은 그다음에 인간 존재의 원리 이런 건데, 그 유명한 말 성증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은 즉 리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는 우주의 질서가 들어와 있다. 근데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주, 이 세상 이렇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되고
이 아름다운 자연 균형이 맞고 이런 걸 보면 세상 정말 완벽하고 나쁜 것이란 없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에 들어왔으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유교적인 생각인데, 그럼 악은 왜 생겨나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기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유교 덕목을 잘 닦으면은 교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저는 이게 아직 한국인 무의식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제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 막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유교가 장점도 있잖아요. 비폭력, 그 다음에 교육을 중시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를 좋아하고, 연장자 우대하고, 겸손, 겸손을 좀 이렇게 미덕으로 봐서 약간 우아하잖아요, 그 한국인이. 그런 면이 좋은 면도 많은데 이 현대에 맞게 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인간의 기본값은 골딩하고 비슷하게 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악이 그냥 아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하면은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해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요. 경쟁에서.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훔칠 수 있고. 아까 잭이 야 안경 불 어떻게 피지? 그러면 이제 막 착한 애들이면 막 이것도 해보고 막 번개 칠 때 해보고 막 이럴 텐데 걔는 야 가서 뺏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저 안경 뺏어. 그래서 하면 돼.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악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거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많고 그러면은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본값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뭐 전쟁이 났다든가 뭐 그러면은 악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악. 근데 악한 사람 중에 가장 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착해진다? 그런 경우 없잖아요. 저 누가 그런 영화 찍으면 진짜 확 그냥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못 가니까 오히려 악이 디폴트 값이고 착함이랄까 선은 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연합하고 이러면서 생존을 위해 변형된 어떤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주 먼 옛날로 한번 우리도 가보자. 골딩의 아까 상속자들처럼 아주 먼 옛날로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 동굴에다 저런 그림 그리던 우리 사피엔스들이 저런 동물 잡고 나중에 또 잡았으면 좋겠다. 막 그때 나 정말 쩔었지. 막 이러면서 그렸던 그림, 이런 시대부터 이게 암사동에 있는 그 유적지인데 여기 신석기 이렇게 움집 찍고 살 때까지 그때 사람들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편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는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재밌는 사진인데 똑같은 여자분인데 겨울에는 저렇게 너무 추워서 막 눈썹까지 얼고 시베리아입니다. 그 여름에는 이렇게 모기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또 배고프죠. 그다음에 질병이 무방비입니다. 막 그래서 유아 사망률 엄청 높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피 죽어가고 또 맹수 나타나고 또 자연재해 있고 이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무서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직립보행한다, 도구 사용한다, 뭐 추상적인 사고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또 저는 이거를 꼭 꼽고 싶은데 우리들은 굉장히 통제, 컨트롤하고 싶어합니다. 뭐든지 막 비 안 와? 그러면 물을 가둬놨다가 이걸 뭘 해야지 막. 그리고 뭐 저기 길을 내자 막 하고 지금 막 산이 있으면 터널 뚫고 막 이러잖아요. 뭐든지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게 우리 사피엔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가혹한 환경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가 이제 제 얘기의 좀 핵심인데,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혐오란 어디서 왔는가, 이 얘기랑 연관되는데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사피엔스 선조들의 눈에 갑자기 뭐가 딱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른 사피엔스죠. 다른 인간들. 그리고 아마 그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애, 좀 지금 약해 보이는 애, 조그만 애,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애, 쟤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딴 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애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골딩같이 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괴롭히고 놀리고 빼앗고 막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돼요. 마음대로 돼. 걔는 막 갑자기 막 걔가 변신해서 나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얘를 좀 이렇게 했다고 뭐 벼락을 맞는 거, 이런 일도 없고, 저는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배 계층이 되고 그 느낌이 또 유전자에도 조금 남아서 그렇게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혐오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지 않았나, 이 제 아이디어인 거죠.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넌 그럼 인간이 원래 그렇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네가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능력이 이 인간의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특징으로 뭐 보지 않은 거, 없는 거, 이런 거를 실제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 네안데르탈인은 이렇게 뇌가 앞뒤로 긴데 이제 우리는 앞이 이렇게 동그래서 전두엽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 제가 생각하는 혐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미워하고 화풀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 그러면은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인간들은. 그러니까 저는 중세 때 마녀 사냥하고 이런 것이 거의 막 문학 작품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막 페스트 왔다, 막 그 영주의 폭정 막 이런 거에 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뭔가 화풀이하고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마음속에 필요한데, 그래서 그냥 찾아내는 거죠. 저 숲에 혼자 사는 애, 제 마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시스템이 그걸 다 받쳐줘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또 암울한 얘기 계속 해보자면은 인간은 원래 또 게다가 이 멸종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뭐 아즈텍 잉카 문명 스페인 군대들이 가가지고 완전 싹 쓸어버렸고 지금 막 거의 안 남았잖아요. 근데 미국 인디언도 거의 씨를 말려버렸고 수없이 많은 동식물을 멸종시켰고 그 다음에 좀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은 틈만 나면은 막 학살을 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막 난징 대학살, 뭐 유태인들 학살하고 인도네시아 학살하고 뭐 인도네시아 학살 관련해서는 그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 그거를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학살자들을 몇십 년 지나고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쩌라고 하는 표정이 있어요. 그때는 다 사정이 있었어 막 이런 표정. 정말 다큐멘터리가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표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나올 때 비슷한 초기 인류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뭐 네안데르탈인, 뭐 데니소바인 중국 쪽에 있고 뭐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도 또 있고 또 우리가 막 신화 속에 나오는 호빗, 거인족 이런 게 원래 다 실제로 그런 인류들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걔들 다 어디 갔나? 얘는 저 네안데르탈인 어린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도인데요. 이런 애들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다 우리 사피엔스들이 다 죽이지 않았을까, 다 멸종시키지 않았을까. 실제로 사피엔스들이 살던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러죠.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의 디폴트 값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혐오 같은 행동도 어떤 비문명 못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원래 인간의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암울하다고 독특하고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너무 암울해가지고 듣기가 싫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사실이다 꼭 받아들여다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점도 있다. 사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이게 새롭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제공해드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위험성이랄까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거, 인지하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막 덮으려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설명하기도 어렵고 싫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구체적 방법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럼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알아요 자기가. 근데 또 그럴 텐데 또 이런 일 또 생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진짜 마음속 깊은 데 본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혐오를 하는지, 그리고 혐오를 하는 애는 어떤 입장인지, 당하는 애는 어떤 입장인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번엔 좀 더 실천적인 구체적인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